오늘 소개할 책은 엘리너 파존의 사과밭의 마틴 피핀입니다. 이제부터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밭의 마틴 피핀은 엘리너 파존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은 마음을 울리는 시적인 동화로 주인공 마틴 피핀이 이끄는 여정을 그립니다. 마틴은 떠돌이 음유 시인으로 길을 떠나며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과 인간관계에 대한 교훈을 전하는 인물입니다. 이 어른을 위한 시적인 예지이야기는 방랑하는 음유 시인 마틴 피핀에 관한 사랑과 환상의 전설로 한 사랑에 빠진 젊은이가 그가 사랑하는 농부의 딸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 농부의 딸은 6명의 젊은 우유 짜는 처녀들에 의해 갇혀 있고 마틴 피핀은 그들로부터 그녀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유쾌하게 노래를 부르고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의 신뢰를 얻으려고 합니다. 다음부터는 챕터 1의 샘플입니다. 챕터 1의 제목은 왕의 헛간입니다. 옛날 옛적 사랑하는 아가씨들이여 서식스에 한 왕이 있었답니다. 하지 그 왕국과 소유물이라곤 이제 헛간 하나와 속옷 한 벌밖에 남지 않았지요. 그것은 결코 그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는 왕위를 물려받았을 당시 아주 어린 나이였고 그 유산은 이미 그런 상태로 줄어들어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그의 조상들이 에더 강가의 아름다운 도시를 소유했고 북쪽과 서쪽으로 수마일에 걸쳐 펼쳐진 땅들도 모두 그들의 것이었답니다. 그 땅들에는 아주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요. 예를 들어 와핑 소프, 허들스톤, 슬기로운 여인이 살던 덤불 오두막, 그리고 게스케이트 같은 것들 말이에요. 또 비둘기족과 매자비 서퍼초족이라는 두 공동체도 있었는데 그들의 삶의 방식은 마치 북극과 남극만큼이나 달랐답니다. 비둘기족은 순박하고 신앙심 깊은 사람들이었지만 매자비 서퍼족은 말 그대로 난폭하고 소란스러운 무리였어요. 전해지는 말로는 이 왕의 아버지가 이들과 사냥하고 술을 마시며 어울리다 결국 자신의 영지를 내기 도박으로 잃고 일은 돌보지 않아 모두 무너졌다고 해요. 결국 마지막까지 남은 건 북쪽 경계를 표시하는 외딴 헛간 하나뿐이었지요.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어린 왕은 그 헛간 안에 건초더미에 앉아 금관을 머리에 쓰고 금오를 손에 든 채 하루 세끼 빵과 치즈를 먹었어요. 그는 껍질은 쥐들에게 던져주고 부스러기는 제비들에게 나눠주었답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이었고 그에게 말동무가 되어주는 것은 쥐들과 제비들, 그리고 페퍼라는 이름의 말 한 마리뿐이었어요. 그는 앉아있는 그 건초더미에서 매일 페퍼에게 먹이를 주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주일쯤 되었을 때 왕은 말했다. 이건 너무도 따분한 삶이야. 도대체 왕이 헛간에서 뭘 한단 말인가? 그렇게 말하며 그는 앉아있던 건초더미에서 마지막 한 줌을 잡아당기고는 그 아래로 주저앉기 전에 재빨리 일어나 그것을 자기 말에게 먹였다. 그리고는 여벌 속옷과 함께 왕홀과 왕관을 파란 손수건에 싸서 짐을 쌌고 밧줄과 자루를 가져와 페퍼의 굴레와 안장 삼아 얹었다. 그리고 헛간 문을 열어둔 채 말에 올라탔다. 남쪽으로 가자, 페퍼, 그가 말했다. 태양을 등지고 가는 것보다 태양을 향해 가는 게 따뜻하잖아. 그러면 언젠가는 아버지의 땅, 본래 내 것이었을 그 땅들을 지나게 되겠지. 그들은 남쪽으로 향했고 앞에는 드넓은 다운스가 펼쳐져 있었으며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처음 도착한 곳은 매자비 서퍼족의 거처였다. 윌리엄이 다가오는 것을 본 그들은 큰 소리를 내며 우르르 밖으로 뛰쳐나와 그에게 다가와 함께 술 마시고 놀자고 소리쳤다. 나는 안 가요, 그가 말했다. 당신들과 놀다 보면 내 헛간마저 잃게 될 테고 지금 그 헛간은 내가 가진 유일한 피난처거든요. 하지만 묻고 싶네요. 왕이 헛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뭘까요? 춤을 추는 거지. 그들이 대답하곤 웃고 노래 부르며 술잔 곁으로 돌아갔다. 이게 무슨 조언이냐, 페퍼, 왕이 말했다. 다른 데로 가볼까? 그 말에 말 페퍼는 평소보다 유난히 크게 희행 울었고 왕은 이를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다만 그녀가 절룩이며 걷는다는 것은 알아채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말을 타고 다음으로 비둘기족에 갔다. 비둘기족은 온순한 회색 예복을 입은 형제들이었고 낮에는 경건한 일에 힘쓰고 밤에는 묵상에 잠기는 이들이었다. 황혼부터 새벽까지 12시간 동안 그들은 말 한마디도 하지 않기로 맹세했지만 왕이 정오 무렵 도착했기 때문에
그들은 따뜻한 말로 그를 맞이하고 쌀과 우유를 섞은 한 그릇을 내주었다. 왕은 고맙게 받아먹고 마신 뒤 그들에게 자신의 수수께끼를 물었다. 왕은 헛간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조언일지도 모르겠군요. 왕이 말했다. 페퍼, 우리 더 가볼까? 작은 말 페퍼는 옆구리가 흔들릴 만큼 희랑 울었고 왕은 이전처럼 그것을 예라고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왕은 비둘기족과 함께 하룻밤을 머물렀고 그들이 말을 할 수 있는 시간 동안 형제들은 그가 자신들과 함께 지내며 그의 헛간에 새로운 형제 공동체를 세우자고 권유했다. 왕은 그 밤을 숙고하며 보냈지만 아침이 되어도 결정을 내리진 못했다. 그 헛간을 그보다 더 좋은 용도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그곳의 우두머리 형제 리더이기에 고리비둘기라 불리는 이가 물었다. 제가 생각하기엔 없을 것 같습니다. 왕이 말했다. 하지만 제가 그만한 인물이 못 될까봐 걱정입니다. 우리의 입문 절차를 거치고 나면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고리비둘기가 말했다. 그거 어렵습니까? 윌리엄이 물었다. 아니요, 아주 쉬워요. 한 달 안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말을 타고 남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언덕들이 나타나고 그중 가장 높은 언덕 위에 너도 밤나무들이 둥글게 서 있는 고리를 보게 될 거예요. 그 언덕 아래에는 워싱턴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평일에는 그곳에서 편히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에 한 달 동안 4번의 토요일마다 해질 무렵 언덕에 올라 너도 밤나무 사이에서 해 뜰 때까지 밤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4번의 토요일은 반드시 달의 4가지 상과 맞아야 하죠. 초승달, 반달, 보름달, 그리고 그운달. 이게 전부인가요? 윌리엄이 말했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요. 전부는 아니지만 나머지도 거의 그만큼 간단합니다. 단지 4가지 규칙만 지키면 됩니다. 첫째, 입문 기간인 한 달 동안 당신의 결심을 그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늘 고리 한가운데 있는 2그루의 거대한 너도 밤나무 사이에서 밤샘을 해야 합니다. 셋째, 자정이 되면 언덕 꼭대기 서쪽에 있는 이슬 연못으로 나가 머리를 담갔다가 다시 나무 사이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 해가 지고 다시 뜰 때까지 어떤 이유에서든 일절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재채기라도 하면요? 왕이 불안하게 물었다. 그건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고리비둘기가 말했다. 머리를 아주 흠뻑 적시게 될 테니 재채기가 나오는 건 거의 피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 규칙은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 말에만 해당합니다. 4번째 밤샘을 무사히 마치고 나면 우리에게 돌아와 축복을 받고 이 회색 수도복을 입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밤샘 중에 자정이 언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왕이 물었다. 11시가 지나고 3번째 구간쯤 되었을 때 한 마리 새가 노래를 시작해요. 그 새의 노래가 시작되면 고리 밖으로 나가 연못으로 향하고 노래가 끝날 때 머리를 물에 담그면 됩니다. 그날 밤에는 그 새가 정확히 15분 동안 쉬지 않고 노래하고 노래가 멈추는 순간이 바로 자정입니다. 이게 정말 전부인가요? 이게 전부입니다. 선해지는 길이 이렇게 쉬울 줄이야. 윌리엄이 쾌활하게 말했다. 당장 시작하겠어요. 젊은 왕은 수도에 들어가고 싶다는 열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경로에서 벗어나야 하는 허들스톤이나 와핑소프에 들르겠다는 생각은 아예 접어버렸다. 심지어 아침밥도 거른 채 바로 페퍼 등에 올라타 그녀의 고개를 남서쪽 언덕을 향해 돌렸다. 하지만 너무 성급했던 탓에 페퍼가 2걸음마다 한 번씩 비틀거린다는 사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가 겨우 1마일쯤 갔을 때 게스게이트에 다다랐다. 게스게이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나가는 모든 사람은 거기서 질문을 하고 문이 다시 닫히는 소리 속에서 답을 듣는다고 전해지지요. 그러니 왕이 그 문을 활짝 열며 다시 이렇게 외친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문이여, 문이여. 왕은 헛간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번에는 분명히 알게 되겠지. 그는 생각했다. 춤을 춰야 할지, 기도를 해야 할지. 그는 문이 잠시 열린 채 멈춰섰다가 천천히 삐걱이며 닫히기 시작하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다. 다스려야 해, 다스려야 해, 다스려야. 게스게이트는 삐걱거리며 말하고 철컥하고 닫히더니 조용했다. 이 대답은 윌리엄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제는 더 혼란스러워졌잖아. 그는 한숨 쉬며 중얼거렸다.
페퍼야, 이 조언보다 더 나은 게 없을까? 언제나처럼 말을 걸자 페퍼는 귀를 쫑긋 세우고는 크게 희겜 울었고 그 소리에 윌리엄은 거의 말등에서 떨어질 뻔했다. 그럼에도 그는 페퍼의 고개를 챈턴버리 방향으로 똑바로 돌린 채 그대로 달려갔다. 페퍼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눈치채지 못한 채였다. 이윽고 그는 큰 하이로드를 건넜고 그 너머에 있는 덤불 오두막에 다다랐다. 슬기로운 여인은 집에 있었다. 왕은 멀리서 그녀가 오두막 앞에 앉아 덤불에서 꺾은 가지로 빗자루를 고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어딜 가도 여기만큼은 진실을 알 수 있겠지. 윌리엄은 기뻐하며 생각했다. 그는 말에서 내려 모자를 벗고 공손히 다가갔다. 슬기로운 여인이시여. 그가 존경스럽게 말했다. 당신은 세상 거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건 아실까요? 왕은 헛간에서 춤을 춰야 할까요? 기도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스려야 할까요? 셋 다 해야지, 젊은이. 슬기로운 여인이 말했다. 하지만 윌리엄이 외쳤다. 난 바쁘다니까. 슬기로운 여인이 딱 잘라 말했다. 남자들은 항상 떠들어대기만 해. 냄비에 찌개도 안 끓이고 거미줄도 안 털 생각이냐고. 그렇게 말하고는 그녀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 버렸다. 페퍼야, 가엾은 왕이 말했다. 이젠 더 생각할 힘도 없어.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자. 이에 페퍼는 그야말로 미친 듯이 기쁨에 겨운 듯 크게 희양 울었고 왕은 말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양팔로 그녀의 목을 꼭 껴안아야 했다. 사실 이 조랑말은 덤불숲이나 도랑을 뚫고 가는 직선 길보다는 평탄한 길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방향을 되돌려 큰 길을 따라 느릿느릿 걸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절름발이 걸음이 너무 심해져서 아무리 정신이 딴 데 팔린 윌리엄이라도 그녀가 네 발굽 모두를 잃었다는 것을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불쌍한 녀석. 그는 깜짝 놀라 외쳤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디서 잃은 거지? 오, 페퍼야, 그렇게 덤벙대다니. 난 주머니에 동전 한 푼도 없어. 너한테 새 편자를 사줄 돈도 없다고. 불쌍한 내 페퍼야. 혹시 어디에서 잃었는지 기억나니? 조랑말은 왕이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말에서 내렸을 때 주인의 손을 혀로 핥았고 커다란 눈으로 다정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고개를 번쩍 들더니 지금껏 들은 것 중 가장 큰 소리로 희생 울었다. 그 소리는 꼭 웃음소리처럼 들렸다. 그런 다음 그녀는 절뚝이며 최선을 다해 걸어갔고 왕은 그녀의 목에 손을 얹고 곁에서 함께 걸었다. 이렇게 둘은 어느 작은 마을에 이르렀고 페퍼는 마을 외곽의 작은 골목길로 꺾더니 대장간 앞에서 멈춰섰다. 그곳에서는 대장장이의 소년이 모루 위에서 쇠를 두드리고 있었는데 대장장이 치고도 보기 드물게 온통 새까만 얼굴을 하고 있었다. 소년이여, 왕이 외쳤다. 소년은 작업 중이던 손을 멈추고 가죽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곧장 문 앞으로 나왔다. 여긴 어디죠? 왕이 물었다. 워싱턴 마을입니다. 소년이 대답했다. 뭐라고? 고리 언덕 아래 그 워싱턴? 왕이 외쳤다. 예, 손님. 소년이 말했다. 복이 있으라. 왕은 기쁨에 겨워 말하며 소년의 어깨에 손을 철썩 얹었다. 페퍼야, 네가 결국 이 문제를 풀었구나. 내 운명으로 나를 인도했어. 페퍼가 이 말의 이름인가요? 대장장이 소년이 물었다. 맞아요. 왕이 대답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름이죠. 이름 하나는 근사한데 발엔 신발 하나도 없네요. 소년이 물었다. 편자는 어떻게 다 잃게 된 거죠?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왕이 솔직히 말했다. 상념이 아주 깊으셨나 보군요. 소년이 말했다. 혹시 사랑에 빠지신 건가요? 21살도 아직 안 됐어요. 왕이 대답했다. 그렇군요. 말편자 갈아드릴까요? 맞아요. 그런데 마지막 동전까지 다 써버렸거든요. 그럼 또 벌면 되죠? 소년이 말했다. 사실 마지막 동전도 벌어서 번 건 아니에요. 왕은 멋쩍게 말했다. 살면서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소년이 놀라 물었다. 헛간에서요. 헛간에서도 일은 하게 마련인데. 그만! 왕이 외치며 두 귀를 손으로 막았다. 헛간에서는 기도를 해야 해요. 그럴 수도 있죠. 소년은 그를 흥미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헛간에서 기도하실 건가요? 그럴 거예요. 왕이 말했다. 보름은 언제죠?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만세! 왕이 외쳤다. 그럼 정해졌군요. 그런데 오늘이 며칠이죠? 월요일이에요, 손님. 아, 윌리엄이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 5날을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밀려왔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손님, 소년이 말했다. 설명해주고 싶지만 왕이 말했다. 맹세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그러자 소년이 말했다. 그럼 그 얘긴 접죠. 대신 제안을 하나 할게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지난 2년 동안 저 혼자 대장간을 돌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당신께 내 짝 편자를 튼튼하게 박는 법을 가르쳐 드릴 의향이 있어요. 그 대신 다른 손님들이 오면 당신이 풀무를 대신 불어주는 거죠. 만약 점심시간까지 편자를 다 못 박으면 식사까지 얹어서 드릴게요. 왕은 소년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며 말했다. 풀무도 엉망으로 불 거고 편자 박는 건 더 엉망일 거예요. 시간 지나면 다 배우게 되죠. 소년이 말했다. 제발 점심시간 전까진 못 배우길. 왕이 말했다. 배가 몹시 고프거든요. 배고파 보이시네요. 소년이 웃으며 말했다. 그럼 그렇게 하죠. 왕이 손을 내밀자 소년은 갑자기 자신의 손을 등 뒤로 숨기며 말했다. 손이 너무 더러워요, 손님. 그래도 그 손을 주세요. 왕이 말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그날 오전 내내 왕은 대장간에 풀무를 불며 시간을 보냈지만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에도 페퍼의 발굽 하나조차 편자를 박지 못했다. 그날따라 일이 너무 많이 들어와 수업을 할 틈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왕과 소년은 함께 식사를 했고 그때쯤이면 왕은 이미 대장장이만큼이나 온몸이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다. 왕은 씻으려 했지만 소년은 괜찮다며 말렸다. 자기야말로 한 주가 다 가도록 씻을 시간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오후에는 둘이 자리를 바꾸어 왕이 모루 앞에 서고 소년이 풀무를 불었다. 소년은 훌륭한 스승이었지만 왕은 영 형편없는 수제자였다. 해가 질 때쯤이면 왕은 유자를 제외한 모든 알파벳 모양의 편자를 만들어냈고 마침내 술 취한 S자처럼 생긴 하나를 조심스레 내밀었을 때 소년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대장장이도 두 짝의 편자를 한꺼번에 만들려고 하진 않아요. 자, 저녁 먹죠? 그들은 저녁을 먹었고 식사 후 소년은 왕에게 새 핀처럼 깔끔한 작은 침실을 내주었다. 침대볼을 더럽히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윌리엄이 말했다. 끓는 주전자를 좀 가져와도 괜찮을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소년이 말하고는 자리를 비켜주었다. 다음 날 아침 왕은 깨끗한 모습으로 아침 식탁에 나타났고 소년은 전날과 똑같이 새까만 모습이었다. 화요일도 월요일과 똑같이 흘러갔다. 윌리엄은 번갈아 풀무를 불며 젊은 주인의 놀라운 솜씨에 감탄했고 소년은 반대로 제자의 어설픔에 신음을 내뱉었다. 하지만 해가 질 무렵에는 왕도 그나마 편자라고 알아볼 수 있을 만한 것을 하나만 만들어냈다. 그는 다시 씻고 단정한 작은 방에서 두 번째 밤을 보냈고 다음 날 아침에도 소년은 여전히 한밤중처럼 시커멓게 변한 채였다. 이런 식으로 한 주가 흘렀고 토요일이 다가올수록 왕의 가슴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그는 약속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의심을 피할 수 있는 핑계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고민했다. 토요일 아침 소년이 왕에게 말했다. 오늘은 반나절만 일해요. 그러니 오늘 아침 안에 편자를 완성하지 않으면 이번 주엔 그걸로 끝이에요. 저는 오후 1시가 되면 대장간 문을 닫고 제 고모할머니 댁에 다녀오거든요. 월요일까지는 일 안 하니까 그동안은 알아서 지내셔야 해요. 왕은 일이 이렇게까지 순조롭게 풀릴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거의 믿기지 않을 만큼 기뻤다. 그는 아침 내내 열심히 일했고 정오 무렵엔 비록 장인의 솜씨는 아니지만 목적에 맞춰 신길 수는 있을 만큼 그럴싸한 편자를 하나 만들어냈다. 소녀는 그것을 들여다보더니 마지못해 말했다.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리고는 왕에게 편자를 페퍼의 발굽에 어떻게 박는지 직접 보여주었다. 이런, 왕이 말했다. 그는 페퍼의 오른쪽 앞발을 들고 있었는데 여기 돌이 하나 있었네. 절뚝거릴 만도 했군요. 이건 돌이 아니라 소년이 그것을 빼내며 말했다. 루비예요. 소년은 왕에게 그것을 내보였다. 루비는 불타는 듯한 붉은빛을 머금고 있었고 마치 부르고뉴 지방의 모든 포도주 영혼이 짜여나온 듯한 색이었다. 이제 당신은 부자예요. 소년이 조용히 말했다. 이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윌리엄은 소년의 손에 그 보석을 꼭 쥐어주며 말했다. 가져요. 당신은 나를 일주일 동안 먹여 살렸고 나는 풀무질한 숨결 말고는 아무것도 드린 게 없잖아요. 그러시든가요?
소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하고 그 루비를 선반 위에 휙 던지듯 올려두곤 대장간 문을 잠갔다. 이제 저는 고모 할머니 댁에 가야 해요. 찬장에 케이크 하나 있으니 드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유유히 길을 떠났고 왕은 혼자 남게 되었다. 다음부터는 챕터 2의 샘플입니다. 챕터 2의 제목은 젊은 제라드입니다. 옛날 옛적에 사랑스러운 아가씨들이여 엠벌리 마운트에서 주인의 양떼를 돌보던 양치기가 있었답니다. 그의 이름은 제라드였고 나이든 제라드와 구별하기 위해 언제나 젊은 제라드라고 불렸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짐작하듯이 그가 나이든 제라드의 아들이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이 두 사람의 주인은 바다쪽 남쪽 계곡에 자리한 콤아이비 영주였고 그는 두 개의 큰 길 사이에 펼쳐진 다운스 고지의 모든 방목들을 소유하고 있었답니다. 엠벌리, 페리, 웨팜, 블랙패치, 하이다운, 반스팜, 설링턴, 챈트리까지 전부 말이지요. 그런데 두 제라드는 레컴힐과 키서스트 사이의 숲 가장자리에 있는 큰 오두막에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살게 된 사연은 이랬답니다. 4월의 어느 날 밤, 늙은 제라드의 회색 수염이 아직 갈색이던 시절이었다. 오두막 문이 열리며 봄바람과 함께 한 여인이 들어섰다. 그녀는 체리색 안감에 은빛 꽃과 황금빛 체리가 수놓인 초록 망토를 두르고 있었고 한 손에는 은틀에 끼워진 수정 등롱을 들고 있었지만 불은 켜지지 않았고 다른 손에는 꽃이 피지 않은 어린 체리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드레스는 원래 흰색이었던 듯했지만 치맛자락과 망토는 질척하게 젖어 있었고 초록빛 신발은 얼룩지고 찢어졌으며 길고 밝은 머리카락은 망토 위에 축 늘어진 채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망토의 후드는 벗겨져 있었고 푸른 눈 주변은 서리빨 내린 울타리 밑 웅덩이처럼 새까맸으며 그 아름다운 얼굴은 눈 속 언덕처럼 창백했다. 그녀의 뒤로는 또 다른 여인이 따라 들어왔다. 누더기 망토를 두른 노파였는데 그녀의 눈은 검은 가시 열매처럼 시커멓고 피부는 너도 밤나무 열매처럼 갈색이었으며 머리카락은 마치 불 꺼진 연기처럼 흐트러져 늦가을 숲가에 흩날리는 노인의 수염덩굴 같았다. 이 노파 역시 흠뻑 젖고 지저분했지만 젊은 여인이 생명력이라곤 없는 듯 보인 데 비해 그녀는 활기와 기운으로 가득해 보였다. 양치기는 이 기이한 두 사람을 보고 무뚝뚝하게 말했다. 뭘 원하시오? 쉼터요. 노파가 대답했다. 그녀는 한마디 말도 없는 젊은 여인을 오두막 안으로 밀어넣고 그녀의 젖은 망토를 벗기고 손에서 등롱과 나뭇가지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그녀를 양치기의 침상으로 이끌어 조심스레 눕혔다. 그런 다음 그녀는 젖은 망토를 양치기 벤치 위에 펼쳐놓고 거기 누워라, 그녀가 말했다. 사랑이 너를 데우게 될 테니. 그 다음 그녀는 벽에 박힌 못에 등을 걸고 거기 매달려라, 그녀가 말했다. 사랑이 너를 밝혀줄 테니. 마지막으로 그녀는 양치기의 흑손을 들고 헛간 밖으로 나가 문 옆에 벚나무 가지를 심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거기서 자라라. 사랑이 너를 꽃 피우게 될 테니. 그 후 그녀는 다시 헛간 안으로 들어와 침대 머리맡에 앉았다. 양치기 제라드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속으로 생각했다. 저들은 홍수를 뚫고 온 게 분명하군. 그는 여인들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여 물었다. 홍수를 뚫고 오신 겁니까? 젊은 여인은 조금 신음했고 노파는 말했다. 그냥 내버려 두고 자게 해. 밤에 어디서 왔든 그게 무슨 상관이람? 날이 새면 우린 둘 다 어디로든 사라질 거니까. 양치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호기심도 많고 성격도 괴팍했지만 그 여인을 감히 방해할 용기는 없었다. 그녀의 옷차림이 귀한 집안 사람을 말해주었고 농노의 피가 뼛속 깊이 박혀있는 그로서는 차마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지시받은 대로 의자에 앉은 채 잠이 들었다. 그러나 한밤중에 거센 바람과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잠이 깼다. 그는 손등으로 눈을 문지르며 벌떡 일어나 말했다. 이상한 여자를 꿈에 본 것 같은데 꿈이었을까 아닐까. 그는 헛간 안을 둘러보았다. 노파는 온데간데 없었지만 젊은 여인은 여전히 그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니 그녀는 죽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 곁에는 갓난아이가 누워 있었고 그 아이는 눈을 뜨고 그를 향해 울부짖고 있었다. 양치기는 헛간 문으로 달려가 거센 바람 부는 밤바다 같은 어둠을 내다보았지만 바깥에서도 안에서도 노파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근 다음 다시 침대로 돌아와 아이를 살펴보았다. 아이를 살펴본 그 양치기는 그것이 튼튼한 남자아이임을 알아차렸다. 이 사실이 그를 무척 기쁘게 했기에 아기가 우는 동안 그는 소리내어 웃었다. 무엇 때문에 우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우는 것보단 낫지. 그가 말했다. 웃는 것도 마찬가지고 눈물은 농노의 것이고 웃음은 자유민의 것이야. 그가 이렇게 말한 까닭은 아이를 그의 주인인 콤아이비 영주에게 팔고 그 돈으로 자신의 자유를 사려는 계획을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아침이 되자 그 숙녀의 시신을 덤불숲 깊은 곳으로 옮겨가 흰 옷 그대로 묻었다. 그리고는 언덕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 자기에게 팔 사람이 하나 있다는 것이었다. 콤아이비 영주는 쾌활한 성격의 총각으로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는 크게 웃었다. 그러나 늘 장난을 좋아하던 성미라 그는 그 아이를 사는 대가로 양치기에게 그 말을 한 딥 주고 그 아이의 생일마다 자정이 되면 그 말을 한 씩씩 더 주겠노라 약속했다. 단 수바 할 번째 생일이 되는 날 밤에는 그동안 받은 히바 할츠대 그 말을 다시 가지고 오라고 했다. 그날 그는 양치기에게 그 말을 되찾고 대신 그를 자유민으로 만들 것이며 아이는 자기의 농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콤아이비 영주는 말했다. 지금 너처럼 한창 나이에 있는 사내가 갓난 아이 하나 얻는 건 손해지만 21살 먹은 청년 하나를 얻는 건 늙은이한텐 좋은 거래니까. 그러니 내 마음대로 이 아이를 키우도록 해라. 장성하면 너한테 이득이고 도중에 죽으면 그 또한 내겐 상관없는 일이니. 양치기는 더 나은 거래를 기대했지만 자유를 멀리서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다시 언덕 위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가 금화를 보관할 가죽 주머니를 만들어 목에 걸고 다녔다. 그는 하루에도 10번씩 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그 금화가 여전히 있는지 확인하곤 했다. 그리고는 새끼를 낳은 암양들 중 하나를 골라 말했다. 이제부터 너는 새끼를 하나 더 기를 거다. 그러자 아기는 마치 그 양의 새끼처럼 젖을 빨았고 젖을 먹으며 건강하게 자랐다. 양치기는 아이에게 자기 이름을 따서 제라드라고 이름 붙였다. 양치기 이름으로는 이만한 것도 없지. 그렇게 두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젊은 제라드와 늙은 제라드로 불리게 되었다. 젊은 제라드는 자라났고 그가 자라는 동안 그 벚나무도 자랐다. 그런데 자라는 모습이 이상하기 짝이 없었다. 너무도 잘 자랐지만 잎도 피우지 않고 꽃도 피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늙은 제라드에게는 몹시 속상한 일이었다. 그는 언젠가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리라 기대했기 때문인데 그 기대가 무너진 것이 소년에게 향한 불만의 한 가지 이유가 되었다. 또 하나의 불만은 자신이 쓰고자 했던 은등불 안에 어떤 심지를 넣어도 불이 붙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네 나무와 등불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해서 너까지 그래선 안 된다. 늙은 제라드는 말했다. 그래서 그는 젊은 제라드를 처음에는 자기 양떼를 돌보는 양치기 소년으로 나중에는 한떼를 맡은 독립된 양치기로 일하게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애정이라고는 없었다. 젊은 제라드는 발길질과 욕설을 들으며 자랐다. 그는 자주 게으름을 피웠고 자리를 이탈하기 일쑤였으며 그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늙은 양치기에게 있었기 때문이었다. 늙은 제라드는 젊은 제라드를 해마다 조금씩 자기 주인에게 팔고 있는 셈이었기에 차라리 목이라도 비틀어버리고 싶으면서도 마지못해 그를 돌보아야 했다. 소년의 들쭉날쭉한 기질은 늙은이를 더욱 성가시게 했다. 때로는 제멋대로 요란하게 깡충깡충 뛰며 이유 없이 웃어대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저녁 내내 모닥불이나 별만 멍하니 바라보며 말 한마디 없이 앉아있기 일쑤였던 것이었다. 그의 외모도 성격처럼 뒤섞여 있었다. 검은 머리카락, 갈색 피부, 푸른 눈, 금빛 속눈썹이 어울려 매우 이상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서로를 싫어했기 때문에 소년이 자신의 양떼를 맡게 되자 두 양치기는 하루 대부분을 따로 지냈다. 늙은 제라드는 그의 양떼를 동쪽 끝 샨트리까지 데리고 갔고 젊은 제라드는 양떼를 서쪽 끝 엠벌리까지 데리고 갔다. 서식스의 모든 언덕 중에서도 그는 엠벌리의 아름다운 돔을 가장 사랑했다. 젊은 제라드는 하루 종일 그곳에 앉아 언덕 위를 걷는 구름 그림자를 바라보거나 그 아래 들판을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그림자와
그 뒤를 재빠르게 따라가는 햇살이 어두운 바닥 위에 빛의 융단을 펼쳐놓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저녁이 되면 작은 오두막들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보다가 어둠이 깔릴 즈음 100채쯤 되는 창문들에 100개쯤의 작은 불빛이 켜지는 걸 지켜보곤 했다. 가끔은 드물게 주어진 휴일에 혹은 다른 날에도 그는 몰래 도망쳐 와일드브룩스로 향했다. 왜냐하면 그는 외가리 떼를 보는 걸 좋아했고 숲을 초원에서 온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왕버들꽃과 강가에 셀 수 없이 많은 보물들, 자줏빛과 흰색의 큰 지치, 초원 감국, 성유암풀, 보랏빛, 루스트라이프, 바늘풀, 그리고 총 99,995가지 아니면 여러분이 정하고 싶은 어떤 숫자가 되었든 수천 가지의 풀꽃들을 찾는 것을 더없이 즐겼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 지역의 어떤 소년보다 와일드브룩스의 이치를 잘 알게 되었고 어느 날엔 결국 잃어버린 고제방기를 다시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이 길은 큰 물에 온 땅이 호수처럼 잠길 때에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었다. 그는 이 사실을 다른 많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비밀로 간직했지만 그에게는 이보다도 더 소중한 비밀이 하나 있었다. 그는 드러누운 채 평야 위를 오가는 햇살과 그림자의 장난을 바라보다가 시야 너머 아지랑이와 빛의 장막 뒤편에 존재하는 어쩐지 익숙한 낯선 세계를 상상하곤 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 그는 자주 꿈을 꾸었다. 음악과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햇살 아래 꽃핀 가지들 아래에서 춤을 추는 장면들, 혹은 어두운 밤에 타오르는 모닥불 곁에서 별빛 아래 한층 더 자유로운 노래와 춤이 이어지는 꿈이었다. 그렇게 그의 몸은 둥근 언덕 위나 연기 자욱한 난로 곁에 있을지라도 그의 마음은 민첩한 다른 소년들과 어울려 달리고 머리카락을 흩날리는 자유로운 아가씨들과 장난을 치고 있었다. 어떤 때 그들은 금발 머리에 밝은 옷을 입은 빛나는 이들이었고 어떤 때엔 장난기 어린 눈빛을 지닌 어두운 피부의 이들이었으며 알록달록한 누더기 차림으로 나타났다. 또 어떤 때는 이들이 섞여 한데 어울려 나타났고 하나같이 걱정 없는 심성을 지니고 있어 자연스럽게 하나의 무리가 되곤 했다. 어느 4월 저녁 12번째 생일을 맞은 날, 젊은 제라드는 양떼를 모으는 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걸 알아차렸다. 꾸지람을 피하려고 그는 언덕에서 잠시 시간을 끌며 늙은 제라드가 다른 일로 떠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 일이 무엇인지 그는 알지 못했다. 단지 매년 이날 밤이면 늙은 제라드는 그를 혼자 남겨두고 새벽이 가까워서야 돌아오곤 한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젊은 제라드는 오두막에 불이 꺼졌을 무렵이라 여긴 뒤에야 양떼를 우리로 몰아넣었고 그 일을 마치자마자 언덕으로 달려나가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 나섰다. 비록 그는 종종 덤벙거렸지만 네 다리로 달리는 것이든 날개로 나는 것이든 생명을 지닌 존재들을 아끼고 돌보는 데엔 마음을 다했다. 그는 별빛 아래에서 등을 흔들며 랜턴을 들고 다녔고 콧노래도 부르고 휘파람도 불며 봄내음을 맡았다. 그러다 이따금 걸음을 멈추고 어미 양처럼 매하고 울었고 마침내 희미한 울음소리가 그의 신호에 응답하듯 들려왔다. 언덕에서 울고 있는 내 잃어버린 새끼 양이구나. 젊은 제라드가 말했다. 그는 다시 한번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가 울리자 그쪽에서도 소리가 멎었다. 그래서 그는 한동안 가만히 멈춰서서 귀를 기울이며 어리둥절해했다. 어디 있니? 내 새끼야? 그가 말했다. 여기요. 떨리는 목소리가 덤불 뒤에서 대답했다. 그는 소리내어 웃으며 앞으로 나아갔고 곧 가시나무 아래 웅크리고 있던 아주 작은 여자아이를 발견했다. 아이는 그를 보자마자 황급히 달려와 그의 소매를 움켜쥐고 얼굴을 파묻은 채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는 나이에 비해 작았고 그 나이도 8살이 채 되지 않아 보였다. 나이에 비해 컸던 젊은 제라드는 그녀를 들어 올리며 다정하고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어떻게 된 거야, 꼬마야? 그가 물었다. 길을 잃었어요.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수줍게 대답했다. 자, 이제 찾았으니 울지 마. 젊은 제라드가 말했다. 그치만 배가 고파요. 아이가 훌쩍이며 말했다. 그럼 나랑 같이 갈래? 따라올 수 있겠니? 어디로요? 궁전에서 열리는 잔치로. 와, 좋아요. 아이가 말했다. 젊은 제라드는 그녀를 어깨에 태우고 자신이 왔던 길을 따라 되돌아갔다. 그러자 하늘을 배경으로 그의 초라한 오두막이 어둑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다. 여기가 내 궁전이야? 아이가 물었다. 맞아.
젊은 제라드가 말했다. 근데 궁전 벽에 금이가 있는 건 처음 봐요. 아이가 말했다. 이 궁전은 너무 오래돼서 그래. 젊은 제라드가 설명했다. 그러자 아이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다시 물었다. 문 옆에 있는 저 이상한 나무는 뭐예요? 체리나무야. 우리 아빠 체리나무엔 꽃이 피었는데요. 아이가 말했다. 이건 아직 어려서 꽃이 없어. 젊은 제라드가 말했다. 그럼 언젠간 피겠죠? 아이가 물었다. 언젠가는. 그가 말했다. 그러자 아이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 제라드는 아이를 안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아이는 궁전 안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서 눈을 반짝이며 둘러보았다. 오두막 안은 깜빡이는 불빛과 그림자 그리고 나무 타는 냄새로 가득했지만 아이는 그것이 얼마나 가난하고 지저분한 곳인지 눈치채지 못했다. 왜냐하면 벽난로 옆 벤치를 덮고 있는 덮개에는 황금빛 열매와 은빛 꽃이 수놓아져 있었고 굴뚝 안에는 수정과 은으로 된 등불이 반짝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젊은 제라드는 벽틈마다 황금색과 은색 야자가지, 하얀 가시나무 가지를 꽂아 두었고 바닥에는 큰 접시에 금잔하와 데이지가 담겨 있었으며 작은 야생 수선화들이 담긴 깨진 병도 놓여 있었다. 아이는 이 모든 것이 왕과 왕비의 보물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저건 왜 안 써요? 아이가 수정 등불을 가리키며 물었다. 젊은 제라드는 뿔로 만든 손전등을 내려놓고 있었다. 불이 안 붙거든. 그가 말했다. 내가 해볼래요? 아이가 졸랐다. 그러자 그는 등불을 못에서 내려 불에 솔가지 하나를 넣어 불을 붙이고는 그것을 아이에게 건넸다. 아이는 불을 붙이려고 애썼지만 심지는 항상 튀기며 꺼져버렸다. 아이가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젊은 제라드는 등불을 제자리에 다시 걸고 말했다. 모닥불빛이 더 예뻐. 그리고 그는 아이를 모닥불 옆에 앉히고 솔방울과 마른 잎, 시든 고사리를 무릎 위에 가득 얹어주었다. 불에 태우면 타닥타닥 소리를 내고 불꽃이 피어오를 수 있도록 말이다. 아이는 그것에 만족해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자기 나무컵을 찾아내어 밖으로 나갔다가 우유를 가득 담아 돌아왔다. 컵은 앵초꽃으로 가득 채운 접시 위에 놓여 있었다. 젊은 제라드가 그것을 아이에게 건네자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이게 그 잔치예요? 그거야. 젊은 제라드가 말했다. 아이는 우유를 단숨에 들이켰다. 아이가 마시는 동안 젊은 제라드는 피리를 가져와 집박이새만큼이나 미친 듯이 즐거운 선율을 불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이는 깔깔 웃으며 일어났다. 무릎 위에 쏟아진 잎과 앵초꽃은 땅에 흩어졌고 아이는 흔들리는 불빛과 그림자 사이를 춤추듯 날아다녔다. 마치 이제 막 모양을 갖춘 그림자 같기도 하고 불꽃이 형체를 입은 것 같기도 했다.